오늘은 지난주까지는 비타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은 미네랄에 대해서 기능과 역할, 그리고 많은 아이들한테 문제가 되고 있는 ADHD나 성장장애 쪽에 대해서 도움이 줄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네랄은 주기율표 상에 나와 있는 112개 원소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나누는데 마이크로 미네랄하고 트레이스 미네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미네랄은 인체 내에 5g 이상 존재하는 필수 미네랄, 예를 들어서 칼슘, 마그네슘, 린, 소디움, 포타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마크로 미네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트레이스 미네랄은 아주 적은 양이 존재하는데 사람의 질병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미네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율표는 저는 이 주기율표만 보면은 옛날부터 수에리베, 부탄산 하면서 이렇게 쭉 했었는데 이 멘델레프가 1800년도 말에 정리를 해놓은 건데 어떻게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는지 하여간 존경할 정도로 그냥 대단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로 전자 친화성이라든가 이온화이즈 되는 에너지라든가 이런 걸로다가 전부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낼 수 있고, 또 하나는 유사한 성질로다가 이렇게 같은 족으로다가 이렇게 다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마그네슘, 칼슘은 같은 계열이에요. 근데 여기에 같은 계열에 우리가 또 하나 이 밑으로 더 내려가면 바륨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륨이나 칼슘이나 마그네슘은 같은 계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염색을 하게 되면 바륨이라는 색소가 들어가는데 같은 계열의 것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색을 했으면 칼슘, 마그네슘이 동시에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바륨, 칼슘, 마그네슘이 동시에 쫙 올라가 있으면 이건 염색했구나 이런 것들을 쉽게 알아낼 수가 있어요. 본인은 염색을 안 했다 그래도 염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디움, 포타슘도 역시 같은 계열에 있는 거고 전부 같은 계열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을 이해를 쉽게 하고 그 미네랄에 있으면 이렇게 대치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네랄의 흡수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나는 아연을 충분히 먹는데 모발 검사를 해봤더니 아연이 모자라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계속 먹는데 왜 아연이 모자라냐 이런 얘기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아연을 소모시킬 수 있는 우리가 생화학적으로다가 아연이 소모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아연을 충분히 복용했어도 흡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미네랄 흡수는 꼭 이 킬레이트 돼서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단백질과 결합을 해야지만 들어가는 거지, 그냥 이온화된 미네랄도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아주 적은 양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미네랄들이 흡수되는 양은 25%라고 평균해서 보시면 돼요. 철분 같은 경우는 10%뿐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연의 성인의 필요량이 일일 필요량이 15mg이에요. 그러면 25% 들어가면 실제 투여하는 양은 60이 되겠죠. 근데 대부분이 그거를 다 못 지키고 있어요. 많은 선생님들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일일 필요량들은 잘 알고 있어요. 성분 함량표에 딱 보고 15ml 들어가 있으면 하루 하나를 먹으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전부 다 모자라는 경우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실제 흡수율이 관계가 되는 건데, 흡수는 꼭 킬레이트 된 상태로 다 들어가야지만 흡수가 되는데, 킬레이트, 방차단백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하더라도 흡수율이 40%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양이 흡수가 안 되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위산이 떨어져 있으면 단백질 분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의 약 80%가 위산이 1.5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pH가. 그게 위산 과다 증상하고 거의 증상은 똑같게 나타나요. 대부분은 위산 저하증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위산 과다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거는 소화기 내과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80년대에 라미티딘 뭐 이런 시모티딘 이런 공격적인 그 위산을 이렇게 저거 하는 약제들을 많이 써왔어요. 근데 질병은 치료되지 않았거든요. 그게 반대로다가 위산 과다가 아니고 위산 저하증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외과 의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내시경 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위산을 그냥 pH로 찍어요. 그거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면 위산을 찍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pH는 1.5가 나와줘야지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3 내지 4분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위산증이라는 얘기죠. 미네랄들이 흡수가 안 돼요. 이제 분해가 제대로 안 되니까. 먹은 것에 대한 분해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흡수율의 차이가 나타날 수뿐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흡수되는 부위도 다 틀려요. 이 미네랄들이 이렇게 그 소장에서 십이장에서 대장에서 이 흡수되는 부위가 다 틀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이게 흡수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미네랄의 킬레이터가 우리가 칼슘하고 설페이드, 우리가 그 칼슘 설페이트 형태로다가 공급이 돼요. 일반적으로 실제적인 그 영양제들이 그래요. 칼슘 제제들이. 칼슘 설페이드로 공급이 되면은 이것이 흡수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칼슘하고 설페이트가 끊어져야 돼요. 이온 결합이 끊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칼슘을 아미노애시드가 에어사이즈 돼요. 이렇게 둥글게 에어사이즈 돼요. 근데 아미노애시드 중에서도 가장 작은 이제 아미노산의 구조가 여러 가지 우리가 아미노산이 26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구조상으로다 가장 작은 아미노산이 글라이신이에요. 대부분은 이게 글라이신으로다가 이렇게 싸져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이제 그런 형태에서 이제 킬레이터 구조를 하고 나게 되면 설페이트를 떨어뜨려 버리고 이것이 이제 칼슘이 이제 흡수돼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형태예요. 그러면 아미노산이 글라이신 상태, 아미노산 공급을 해줄 때, 아미노산 제제를 공급을 해줄 때 어떤 제제가 좋겠습니까? 글라이신이 많은 형태로 되어 있는 아미노산을 골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아미노산이 뭐예요? 지금 현재로서 나와져 있는 것은 그 실크 아미노산이라는 게 글라이신이 약 한 40% 정도 점유되어 있다는 걸로 나와져 있어요.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근데 좀 더 나은 아미노산들이 이제 계속 이제 공급이 돼 나오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약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아미노산 제제는 약품으로 되어 있는 거는 광동제약인가 어디선가 필수 아미노산 펼종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제제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아미노애시드를 넣는데 가장 작은 아미노애시드인 글라이신이 가장 잘 쓰인다라고 얘기했으면 거기에서는 글라이신이 몇 프로인가를 따져보면 이게 공급을 해줘도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네랄의 체내 흡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생리적 요구량. 여자나 아이들이 더 필요로 하는 많은 요구량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더 많이 들어가고 생물학적 이용도 그 다음에 pH예요. 이 pH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미노산이 흡수되기 위해서는 단백질과 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단백질은 위산에서 산도가 유지됐을 때 아미노산이 제대로 이용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pH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양소와의 상호작용이에요. 이게 비타민과 미네랄과의 상호작용인데 비타민 C는 철분이나 아연의 흡수를 촉진시켜주는 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발 검사상에 철분이 약간 모자르면 철분을 투여하지 않습니다. 왜? 철분을 투여해봐야 8%뿐이 흡수가 안 돼요. 오히려 바이타민 C를 투여해주는 게 우리가 식이상으로 들어오는 철분의 이용률을 훨씬 더 높여서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모자랄 경우에는 철분 제제를 주고 바이타민 C를 동시에 주면서 투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다가 영양소와의 상호작용이 있어요. 비타민, 미네랄과도 전부 상호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연 보충제하고 구리하고는 기량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대부분 구리가 높은 상태가 되면은 아연은 떨어진 상태가 되어 있어요. 아연이 높은 상태로 되어 있으면 구리도 떨어진 상태가 되어져 있어요. 이게 서로 기량하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런 상태를 보면서 움직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는 혈중 인 수치가 증가가 돼요. 그래서 투석을 하는 환자들은 우리가 그 혈액 투석을 하잖아요. 만성적으로 혈액 투석하는 환자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는 꼭 알루미늄 수치하고 인 수치를 모발 검사를 통해서 보든 무슨 검사를 통해서 보든 이게 봐줘야지 돼요. 알루미늄 수치가 계속 증가되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네랄 흡수에 도움을 주는 인자는 우선 입자 크기가 적어야 되겠죠. 미네랄 제형, 입자 크기, 용해도, 비타민 C, 그 다음에 장 상태, 장 운동성, 운반자 여부, 뭐 화학적 안전성 유지 여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흡수를 낮출 수 있는 물질들이 옥살산, 피트산,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제산제 이런 것들이 흡수를 낮춰주는 것들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쓰고 있고 식이섬유를 제대로 먹지 않고 있고 뭐 하고 여러 가지 동시 상태를 좀 봐주면서 치료를 해주는 게 꼭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꽁 잡는 게 매라고. 우선 환자가 좋아져요. 환자가 좋아지지 않으면은 치료자도 자신감이 생기질 않아요. 그리고 환자가 좋아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무슨 말을 해도 환자들은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능도가 점점 더 높아지게 되죠. 그럼 환자가 좋아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의 모자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효과를 신속하게 발휘될 수 있는 것, 비타민이나 신속하게 아미노산이나 이런 것들을 써서 신속하게 하나 증상이라도 효과가 나타나게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못하면은 여기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뭐 잡으려고 자꾸 놓쳤는데 안 나타나요.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가장 고민했던 게 기능의학이라는 것을 전파를 하면서 의사 선생님들한테 모발 검사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줬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썼는데 환자가 좋아지질 않아.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어? 나는 당신 말을 믿고 그대로 썼는데 왜 안 좋아지는 거야? 글쎄요. 왜 안 좋아졌을까요? 보니까 실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노리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잡는 거예요. 하나만 잡아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걸 못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꼭 쓰라고 하는 거에는 비타민 B 컴플렉스를 고용량으로 꼭 써라. 그건 누구나 다 모자르게 돼 있다. 네? 그 다음에 아미노산 제제를 써라. 그러면 틀림없이 좋아지게 되죠. 그리고 미네랄 제제를 써도 미네랄이 많은 사람들이 미네랄 밸런스가 깨지게 돼 있는 것 중에 소디움 포타슘 비율이 깨져 있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거를 바로잡아줄 수 있는 미네랄을 써라. 그러면 상태는 급속하게 좋아지게 되어 있다. 많은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거예요. 내가 줬는데 주면 좋아져야 되는데 안 좋아져. 네?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게 막 뭔가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제형에 따르는 흡수율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 미네랄 형태, 미네랄과 킬레이트된 형태가 가장 흡수율이 좋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를 쓰는 것이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pH에 따라서도 여기 이제 그 6.5에서 7.5 사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알칼리에서 잘 흡수가 되는 거.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pH가 이게 7, 9 사이에서 제일 흡수가 잘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망가니스나 뭐 커퍼나 이런 것들은 이게 산성에서 흡수가 잘 돼요. 그러니까 이게 pH에 따라서도 이게 흡수되는 게 다 틀리다는 얘기죠. 그리고 금속 원소의 생체는 음식을 먹으면 이게 세포로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결합물질, 생화학적으로 결합물질이 운송단백질, 저장단백질, 화학반응이 일어나고, 이것이 원소로 들어가서 다시 세포로 갔다가 배설돼 나오는 것이 일반적으로 완사이클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결합물질이 뭐냐? 이게 결합물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결합물질은 전부 단백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송단백질, 혈액 내에서 금속 원소와 결합하여 세포로 운반하는 단백질, 수송단백질이라고 얘기해요. 대표적인 게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해 주는 거죠. 네? 헤모글로빈의 구조식 내에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철 이가 이온이 들어가져 있어요. 금속과 미네랄이, 이게 단백질과 미네랄이 결합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클로로필이라고 하는 거 있죠. 헤모글로빈하고 클로로필하고 구조식이 똑같아요. 근데 뭐만 틀리냐? 하나는 철 이가 이온이 들어가 있고, 하나는 마그네슘 이가 이온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빈혈이 있는데 클로로필을 주면은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 몸에서는 결합상수가 철이 마그네슘보다는 결합률이 더 높아요. 그러면 이게 교환이 돼요. 그 안에서 마그네슘 이가 이온이 철 이가 이온으로 교환이 돼요. 그러면서 헤모글로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재로다가 만들어져 있는 게 네트워크 판매 회사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 먹으면 효과가 좋아요 이러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먹어보니까 우리 애가 완전히 틀려졌어. 클로로핀을 야채도 잘 안 먹는데 야채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애들이 야채 잘 먹나요? 고기를 좋아하지. 야채를 먹일래 먹일 수도 없는데 클로로핀을 줬더니 야채 먹인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면서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역할이 되니까 이거 진짜